오늘은 극한직업 건물주와 꼬마빌딩 건축의 저자이신 김경만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비법의 저자이자 이번에 극한직업 건물주로 돌아온 김경만입니다. 직업은 부동산 경매 전업 투자자이고요. 그리고 유튜버이고 블로거이고 살아보려고 빌라도 지어보고 이것저것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생계형 투자자입니다. 아, 건물주시잖아요. 네. 건물주죠? 네. 우선 이 극한직업 건물주로 네.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이 책은 좀 어떻게 쓰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20살 때부터 일기를 썼다가 잠시 어떤 사건으로 안 하다가 41살 때부터 은근히 내 인생이 소설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소설을 쓸 역량은 안 되니까 일기를 쓰자.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일기를 팔아먹자. 네. 이런 원대한 꿈을 꿈꿔. 안내일기처럼. 그렇지. 41살 1월 1일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네. 매일. 그 일기를 바탕으로 2009년에 부동산 경매비법이 나왔고, 그러니까 일기를 쓰니까 뭘 사건을 낙찰 받았고, 네. 그다음 그런 리모델링 하거나 사람들과의 갈등, 은행권과의 문제 이런 것들 다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사건이 끝나면 일종의 백서처럼 일기에서 그 사건에 관련된 내용만 발췌를 해요. 그래갖고 나오면 저 책이에요. 아, 네. 아, 그러면 이 책이 지금 제목이 극한직업 건물주인데, 네. 이 건물주라고 하면은 보통은 좀 긍정적인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다들 그렇죠. 되고 싶어 하고. 아, 근데 이 앞에 극한직업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니까 이게 조금 묘하더라고요. 그렇지. 좀 서글프죠.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건물주가 두 종류가 있어요. 자생적 건물주, 우리처럼 자수성가 이렇게 한 건물주가 있고, 그다음에 상속 건물주. 네. 부모님 건물을 이제 상속받은 경우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부모님 건물을 상속받거나 이러면 사실 극한 직업이 될 수는 없고 귀찮은 직업이 건물주 정도 되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건물주 원래 꿈도 아니었고, 이제 돈을 더 벌 욕심에 저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이 떼이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내 돈을 지키려고 네. 이제 낙찰을 받아서 건물주가 된 거예요. 비운의 건물주.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을 받고 나서 정상화시키는 한 5년 동안의 과정. 그런 과정이 내 고백서이면서 백서라 했잖아요. 쭉 써보면서 누구에인가는 한 번씩 필요하다. 그 건물주라는 화려한 그 언어 뒤에 네. 실제로 존재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유일무이할 거예요. 저런 책을 쓰려면 일단 첫 번째가 돈이 있어야 돼요. 네. 건물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글빨이 있어야 돼. 그럼 두 가지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글빨이 있는 건물주로서 한번 써본 거고, 이거 뭐 큰 건물은 아니잖아요. 40억대니까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다. 근데 서민이 해볼 만할 수 있는 거에서 좀 큰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갖게 된 사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을 갖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건물의 임차인들을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이며, 어떻게 또 관리해야 할 것이며, 또 뭐 하자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뭐 리모델링 한다면은 주인 민원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이며,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게 다 있어. 네. 하다못해 간판을 다는 비용까지. 아. 그래서 건물주가 되려는 사람들은 이걸 좀 읽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건물주가 되고 나서도 그게 좀 막 신경 쓸 게 많고 그런가요? 이런 거죠. 옥탑방에서 잔단 말입니다. 네. 그럼 건물이 약간 구궁하고 좀 울려. 그냥 철골 막 H빔 같은 것들이 약간 열에 의해서 약간 뒤틀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은요, 보통은 그냥 다 넘어가잖아. 이렇게. 이런 건물 소리 나잖아, 밤에. 넘어가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물을 저 지하부터 골조를 쭉 다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계도가 막 머리에 뜨면서 어디 잘못됐나? 볼트 빠졌나? 이건 장난 아니지. 그 다름이 다가와요. 다름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뭐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더, 일반 사람보다는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절대 직업이다. 이것은 직업이에요. 그냥, 뭐, 사람들이 딱 건물만 있으면 월세 따박따박 받는 줄 아는데, 네. 월세는 어떻게 돌아?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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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오고. 월세가 그렇게, 아까 월세를 따박따박 사람들이 안 내는 거예요? 그 내기가 쉬워?
그 집에 생활비를 따박따박 갖다 주기 쉬워? 아, 그렇죠. 네. 월세는 더 어려워.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 대출 이자는 또 따박따박 거의 20일마다 오는 것 같아. 은행 이자는 20일 만에 오는 것 같고 그 월세는 한 40일 만에 받는 것 같아. 그것도 따박. 그리고 뭐 나도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이게 이제 1층 식당이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본단 말입니다. 물건도 이렇게 뭐 모임도 거기서 좀 주선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도 알아. 손님 없고 이렇게 하면 뭐 걱정되지. 뭐 거기다 대고 어떻게 독촉을 해? 난 못해요. 의외로 내가 이게 막 빈들빈들하게 생겼잖아. 의외로 수긍을 못해. 내가.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되게 건물주로서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평판이 되게 좋으시고 주변 분들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벌지. 내가 의외로 보기보다 의외로. 아, 네. 그러면은 이걸 좀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건물주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네. 직업이라고 하면 보통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판사도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네. 검사도 안 맞는 사람 있고 건물주도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맞는 사람 뭐냐면 약간 소박하게 그 정주한다가 약간 농민 같은 심성으로 그냥 난 더 이상 뭐 크게 문제 없고 여기서 이렇게 이 동네에서 노포 가게 막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겠다. 이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나는 이렇게 한 곳에 머무르기 싫어. 또 다른 엘도라도가 있을까? 아니면 뭐 이 강 너머에는 다른 게 있을까? 이렇게 막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자님께서 전에 이 책 이제 전에 나왔던 책이 부동산 경매 비법. 이게 되게 그 경매계에 되게 전에 듣기로 센세이셔널. 그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난 책으로. 네, 2009년도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경매 책들은 많았어요. 어떤 시기였냐면 부동산 경매 사건은 법률적으로 진행된 사건이라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다른 책에 이렇게 보면은 뭐 나를 찾아온 김모 씨는 뭐 40대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얼마의 자금을 가져와서 내가 어디에 있는 어떤 물건을 낙찰받아서 얼마의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검색해 보면 그런 사건이 오는 거야. 다 그래. 그냥 소설을 쓴 거야. 있을 법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제 내가 경매를 2004년부터 했으니까 한 100건을 해보니까 2009년까지 한 100건 정도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경매가 쉽지도 않고 물론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지만 그래서 실패한 사람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네, 어려운 것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낙찰받아 보면 한 2건은 대박이 나요. 2건은 쪽박 나고.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한 6건은 고생한 만큼 벌죠. 그래서 내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 야, 부동산 경매가 떼돈을 벌면 이재용이가 뭐하러 테레비 파냐? 부동산 경매하지. 그냥 서민사회에서 내 집 마련할 정도. 그다음에 약간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 경매에서는 약간 그 썩은 사과라고 하는데 권리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 낙찰받아서 그 권리를 정상화시켜서 정상 물건으로 팔았을 때 약간의 차익이지 큰 돈벌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동산 경매법 쓴 거야. 내가 100건 중에 그래도 어려웠다든가 이런 경매가 있다. 그래서 한 40개 사례를 쓰고 거기에 이제 실제 사진 그리고 뭐 판결문이나 이런 거 양식을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책이 없다가 이제 나오니까 난리가 났죠. 초판 3,000부가 15일 만에 팔린 거야. 근데 이제 그때가 또 하필 네이버 이런 지식인 검색 없는 시대였어. 지금이야 이렇게 뭐 인도명령 어떻게 해요? 뭐 강제집행 어떻게 하면 쫙 나오잖아. 그때는 검색의 시대가 아니니까 굉장히 좀 바이블이었지. 아까 그 보통 경매책들 보면은 경매는 싸게 사는 거라서 손해 보지 않고 그리고 되게 다 거의 다 실패 사례 없고 성공한 사례만 몇십 건 몇백 건 하신 그런 분들도 많으시던데. 그렇죠. 항상 이 사회는 잠시 빛나는 사람들로 넘쳐나. 그러니까 성공 신화가 포장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패한 사람들은 사라지게 돼 있거든. 우리가 지금 경매를 그러면 우리가 대충 짬밥으로 타져도 한 18년째 됐네. 2004년부터 했으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법원 경매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 처음에 한두 건 잘해가지고 딱 수트 빼입고 그 다음부터 전업 투자자가 돼가지고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 잘 됐으면 계속 봐야지. 그러니까 이 경매라는 게 사업 똑같은 사업이야.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아, 똑같은 사업.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경매가 몇 건 매일 다르잖아요. 일종의 전투라고. 근데 싸움은 우리가 좀 이렇게 동네 체육관에서 한 6개월 복싱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길거리 나가고 싸움을 해보면 한 열에 9명은 이겨.
실제로 여기는 일반인은 쌈도 안 하니까 체육관에 6kg가 센티미터 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 실력으로는 이길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UFC 만나는 거야. 경매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빌라 여러 건 해서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귀찮아져. 그러면 이제 뭐 큰 거 손댄다고. 손대다 보면 자기 역량이 아닐 때가 있어. 이게 뭐 한 3천만 원짜리 유치권을 깼단 말이야. 근데 3억짜리야. 그러니까 뭐 깼으니까 판례 똑같고 그러고 붙었는데 안 깨지면 어떻게 할 건데? 안 깨진다는 건 자금 조달이 지능 그러거나 유치권자 이겨버리면 3억이 인정이 돼버리면 나는 그 3억을 유치권 금액을 안 줄 수 있다고라고 해서 마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져버리면 줘야 되잖아. 나도 대법원까지 가서 진 것도 있어. 그러세요. 나는 억울해서 판례를 만들려고 갔는데도 졌어. 정말요? 그래서 투자나 게임이나 싸움은 자주 하면 안 돼. 만만한 놈 만났을 때 이기고 승률 올려야지. 죽자사자 하면 지는 거야. 그렇구나. 사라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잘못 건드려서요. 그럼 내가 최고수로 어떻게 생각해? 그죠? 네. 세상은 고수 많아. 그럼 그렇게 권리 분석이 복잡하지 않은 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수익이 없지. 그래요. 30년씩 달려들었는데. 경매는 최고가를 쓴 사람이 1등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입찰한 물건에 뭐 5명 이상이 경쟁자가 있다. 그건 돈 안 되는 거야. 왜? 쉬운 거잖아.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이 왔지. 이게 다 똑같은 거구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럼요. 진입장벽이 높은 걸 해야지. 단독 딱 먹었다. 그건 멋있는 거야, 그게.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3명 딱 돌아서 딱 1등한 그런 게 막 51% 이런 거지.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이 건물을 그 건물주가 되신 것도 경매로는 우선 낙찰을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주가 되셨는데 그러면은 조금 다른 거는 건물주가 되신 다음에 그걸 이제 관리를 하신 거고. 그렇지, 그렇지. 그 전에는 그냥 관리까지는 안 하신 거고. 그 전에는 리모델링까지 해서 매각. 매각으로. 예, 뭐 빌라, 상가, 뭐 근생 이런 게 있으면 낙찰 받아서 이렇게 화장해서 매각 이랬던 거고 사이즈들이 작았지. 뭐 작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건 좀 사이즈가 큰 거지 이제. 이거는 매각을 그럼 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관리가 힘들면 매각하면 되잖아요. 당연히 매각하려고 했지. 당연히 네. 큰 돈도 안 받아서 나 돈 욕심 별로 없다니까. 네. 그냥 내가 사채 빌려줬던 거 그 원금 회수하고 한 1년만 나오면 팔려고 했지 그걸. 근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 매수자를 못 찾는다니까.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불황이고 막 이래서. 불황도 아니었어 그때. 아파트는 옆에 잠실 아파트는 20억인데 이거 아니 건물 하나가 40억인데 40억이 비싸서. 비싸서 이게 웃겨. 약간 20억 30억 아파트 시장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그 어차피 자기도만 12, 3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이렇게 엎어가는 거잖아요. 네. 뭐 이것은 우리 식구가 살고 담보로 쓰고 하니까 편한 건물이지만 빌딩은 다른 문제야 이거. 임차인도 관리해야 되고 사이즈가 벌써 아까 우리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채무 10억 정도를 우습게 봐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 이게 위로 약간 올라간 게 금액이 이래서 10억대에서 20억대 올라가면 그러니까 난이도가 1이 2가 되는 게 아니야. 뭐 4로 되고 그다음에 20억에서 30억이 되면 4에서 6이 되는 게 아니라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난이도가 올라간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상위 몇 상위 뭐 1%라 매수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게다가 저거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옥탑방까지인데 지하 1층은 이게 저기 바닥 면적이 한 5평쯤 될 거예요. 땅이 한 75평 되니까. 그러면 지하에는 이제 원래 내가 드럼치고 하니까 영화도 보고 내 개인 공간으로 쓰고 1층은 이제 상가, 음식점, 2, 3층은 고시원, 4층은 이제 주인 세대와 원룸 하나, 그리고 5층 옥탑방도 1.5룸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걸 사는 사람은 부자잖아. 부자는 저걸 사면은 누가 관리해야 돼, 건물을? 관리자. 남편이 관리할까? 이 관리자는 왜 안 되냐면 저게 사이즈가 작아. 이게 임대료를 다 돌렸을 때 한 1,500에서 1,700 나오는데 3, 400 뭐 주고 어쩌고 하면 남는 게 있겠어. 이게 사이즈가 커야 돼. 한 200억대쯤 되면 뭐 조카 하나 관리자 시켜도 되지만 4, 50억짜리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저런 걸 투자하면 누가 해야 되냐면 주로 이제 와이프가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사모님들이 뭐 이렇게 핸드백이나 들고 다니고 싶지 고시원 관리하고 막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도 함부로 막 버리면 좀 정리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희박하더라고. 근데 거기를
그런 매매 시장은 겪어보지도 못한 데라고. 왜냐하면 나는 이쪽에서 안 놀았으니까. 저 밑에서 아파트, 빌라, 뭐, 그런 건 매매가 좀 잘 되나요? 그런 건 뭐 정보대에 붙이고 하면 다 금방 팔리지. 그런 건 일도 아니야. 내가 저 안성시 미양면에 가면 네. 금호 아파트라고 있어요. 500세대인데 그게 24세대가 한 번에 하루에 경매 나왔었어. 그 19개를 내가 하루에 받은 사람이야. 그런 건 일도 아니라니까. 뭐 가지도 않아. 부동산에 전화해갖고 태양부동산이라고 하나 있거든. 거기 해갖고 저 비닐장판 깔고 도배해주세요. 지가 세 맞추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그거는 경매도 아니고 그냥. 아니, 경매로. 경매로요? 응. 그럼 사람들이 그거 24채나 나왔는데도 그때는 안 사는 거예요? 뭘 안 사다 경쟁하고 다 이겼지. 낙찰가를 써서 이기신 거예요? 당연하지. 그렇구나. 응. 실례지만 그런 거 혹시 좀 수익률이나 이런 게 좀 대충 나오나요? 수익률? 네, 그런 게. 20% 정도 나오지. 20% 나와요? 응. 다 그걸로 먹고 쓰고 했지. 그러니까 낙찰가를 이렇게 1등으로 불러도 한 20%는 생각하고 낙찰을 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여기 논현동 이런 데 이제 뭐 네. 단독주택, 네. 지분 같은 경우는 50% 보고 들어오지. 4억짜리 2억이 떨어졌으면 딱 51%에 딱 써갖고. 이거는 왜 50%인 거예요? 거기는 지분이니까. 아파트는 멀쩡한 것들은 싸게 못 먹잖아. 나만 누 있는 거 아니잖아. 또 경쟁이 어려운 거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 논현동에 있는 단독주택이 6분의 1이 나왔다. 그러니까 진짜 고수시니까 그게 다 이렇게 그치. 보이시는 거고. 그렇지. 막 쓰레기 막 뒤져갖고 난 찾아. 야, 그렇구나. 이게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도 그러니까 주식에 자꾸 말씀드리는 게 주식을 하시니까. 내가 지금 되게 주식도 티키키크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한 놈만 패. 난 몰라 뭐 하는지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거 한 20% 50%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파신 거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좋으신 분이. 좋으신 분이. 미모의 여사장님이 나를 살려줬어. 할렐루야. 네. 지금도 막 나 밥 사줘. 그러세요. 너무 건물 잘했다고. 그러면은 또 그분은 건물을 잘 맞으시는 거네요, 성향이? 그렇죠. 건물 하나 더 갖고 계신 분인데 네. 맞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 이 주거 공간 만들어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평양 감사도 그 취하기 싫으면 안 한다. 맞아요. 똑같은 거 이분은 좋아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건물도 주인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유자일 때는 막 건물이 빛이 안 나다가도 그 다른 사람이 하면은 빛이 나는 거야. 난 깜짝 놀라서 지금도 가다가 보면 들리거든. 만실이야 고시원이. 나 할 때는 들어가고 나가고 이랬거든. 그래요? 근데 만실이고 너무 잘하더라고. 재밌어요 지금도. 그러시구나. 그리고 전화 가끔씩 와갖고 또 뭐 해야 돼? 막 그러거든. 그럼 내가 이제 그만하세요. 60이신데. 그러면 그때 매도하실 때는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으신 거죠? 네, 거의 뭐 한 1억 남았는데 뭐 따지면 본전했다?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롤렉스 시계 하나 남았지. 그래요? 그러시군요. 그래도 이게 딱 보니까 책에 되게 그 묘사 되게 잘 돼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시면서 되게 폼나게 멋있게 사시더라고요. 이거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네. 그 차는 이걸 하면서 했구나. 이 건물을 낙찰받고 24억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당 이자가 210원씩 나가. 분당? 그러니까 새벽 4시면 일어나. 잠이 안 와. 진짜 잠이 안 와요. 국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생각하니까 완전 사업이네요, 진짜. 예, 그래서 이건 오늘을 즐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어떤 거냐 하면 너무 아까운 거야. 뭐 업자들을 견제가 안 하면 철거 뚝 오면은 이제 철거업자가 왔어요. 아침부터 데리고 올라가 이렇게 계단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여기 날리고 이거 피우고 갖고 얼마면 돼? 그럼 뭐 5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입니다. 막 이래. 돈만 띄면 몇 천만 원이야. 근데 나는 그렇게 막 집을 수리하는데 돈 들여본 적이 없어. 뭐 32평 아파트 해봐야 800에서 1200이면 뒤집어 쓰고. 근데 막 바들바들 떨리는 거야. 그래서 생각했지. 내가 왜 그럴까? 이거 어차피 들어가야 할 돈인데. 내가 아직 통이 작구나. 사이즈가 작은 거야. 크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돈은 크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 자신을 본 거지. 그래갖고 그날로 딱 압구정 현대백화점 가고 시계 하나 주라겠지. 롤렉스 시계. 네. 1,800만 원 현금으로 딱 샀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공사비가 싸죠.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네. 2천만 원 나왔어. 근데 막 전 같으면 2천만 원이면 뭔 2천만 원이야? 이건 뭐 1,000만 원이면 되겠구만 이랬는데 2천만 원이 안 돼. 막 김씨들 막 3명 와갖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이래. 와, 싸. 시계보다 싼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 네. 그래서 계속 그냥 함량을 키우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뎌요. 지금도 이렇게 10억, 20억 빚은 빚도 아니야.
네. 저 누구야 그 뭐 나 혼자 산다 이상민이 뭐 40매덕 빚졌다고 룰라 걔 그러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건 빚도 아니야. 아 그래요? 나도 한때 48억 네. 빚졌었지. 아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이 건물주 이제 2월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를 하신 건데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 꼭지가 끝났지. 책 한 권 간 게.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또 뭘 했냐. 경기도 안성에 아파트가 19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낙찰가가 뭐 그때는 뭐 3,800만 원 막 이랬어.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이제 뭐 19개 있으면 가기도 멀고 그래서 그때 생각이 가까운데 한 군데 몰아갖고 월세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요 건물에 고시원까지 하게 됐거든.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한 달에 며칠이야? 30일. 30일이잖아. 그러면은 방을 30개 만들면 매일 월세를 받겠더라고. 네. 그래서 방을 30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안양에 단독주택을 낙찰을 받아서 아예 5층짜리에 2층, 3층, 4층은 고시원 오피스텔처럼 지었어요. 방 10개, 5개씩. 5층은 주인 세대. 위에는 또 손자 노르라고 수영장까지 만들어서 7억 5천에 땅을 낙찰을 받고 7억 5천을 들여서 건물을 했어. 그게 이제 만실 채우니까 월 1,200이 나와. 대박이잖아. 네. 그래서 딱 이건 얼마짜리야? 1,200 나오면 21억짜리야. 대충 수익률 계산해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또 탁 내놨지. 그때만은 고시원 할 사람이 21억이 있어 없어? 없네요. 나는 맨날 시장을 몰라. 시장을 몰라. 없어. 그냥 고시원은 뭐 이렇게 150평짜리 상가 임대해서 5년, 10년 계약해서 2억 들여서 인테리어 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직업이지. 나처럼 평생 그냥 성 딱 지어놓고 이러는 게 아니었더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특히 강남도 아니고 강남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안양이다 보니까 안양에서 21억은 안양도 괜찮은데. 돈 있는 사람이 벌써 확 줄어들어. 2호선을 타면 영등포 이쪽 밑으로 쭉 가면 돈 있는 사람이 그래프가 확 줄어들어. 거기까지만 가도 그래요? 그럼 2호선 타봐봐. 색깔이 틀려. 이렇게 무채색이 쫙 돼. 네. 그냥 진짜야. 그럼 그거는 지금 내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또 7년 만에 팔렸어. 2020년에. 그게 어떻게 됐냐? 네.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거기가 안양역 바로 앞인데 되게 낙후됐어요. 거기만. 네. 1,500평이. 그래서 이제 내 거만 새 건물이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계속 도시 뭐 계획인가로 이게 건축 허가를 안 내줬었어. 그러다 이제 일몰제로 없어진 사이에 내가 허가를 넣었지. 그래갖고 나만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간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국토부에서인가 전국 그 시군을 상대로 약간 낙후된 동네 리모델링 공모전을 했나 봐. 그 안양시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해갖고 거기를 개발한다고 막 청사진을 제출했는데 그게 1등을 해버렸네. 그게 내 건물이 들어가 본 거야. 수용되게 생겼어. 네. 수용을 된다고 하니까 뭐 내가 하나면서도 한번 땅을 수용 당해봤거든. 근데 나쁘진 않아. 크게 손해나질 않아. 그래서 그래 어차피 안 팔리는 거 뭐 수용 당하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1,500평인데 지주들은 이제 한 19명 이렇게 돼요. 땅은 한 15필지나 되는데 이제 자식들이 상속되고 이래갖고 이제 지주는 많아. 수용 당하니까는 찬성파 반대파 반반이 나눠지는 거야. 근데 수용령 딱 떨어지면 이미 무조건 수용이야. 이건 답이 없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모르니까 막 프랜카드 걸고 같이 죽자고 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 그래 나는 이제 이걸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설득을 해도 이제 안 되네. 그래갖고 한 2년이 가버려 진짜. 2년이 가는데 고시원은 점점 옆에가 이제 오피스텔들이 막 새로 생기니까 건물은 자꾸 첩이 이쁘거든. 처음에 생긴 것보다 뒤에 생긴 거 더 이뻐 항상. 그래서 이제 공실이 점점 생기는 거야. 그런데 뭐 수용 보상은 계속 그 주민들 때문에 늘어지고 그래서 한 2년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토지주 대책위원장이 되기로 해. 그래가지고 이제 5명의 소수파의 추대를 받아서 수암천 토지주 대책위원장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게 이 꼬마 빌딩 건축. 그게 꼬마 빌딩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파들을 다 이제 설득하고 헤게모니를 가져와서 수용으로 가서 2020년 6월에 1등으로 돈을 받고 내가 도망 나왔지. 네, 그러시군요. 진짜 그 건물, 건축 이런 쪽에서는 거의 최고의 그 전문가 아니에요? 할 건 다 해봐서 돈은 못 벌었는데. 돈을 왜 못 버셨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나는 이런 게 좋아. 그 책이 남잖아. 책이 한 권씩 남아. 그래서 이건 다 리얼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뒤로는 또 인천에다 빌라 또 하나 지하 1층 지상 6층 35세대 지어갖고 분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용인에다 했고 이제 그러고 있죠. 저게 이제 다 한 사건으로 시작된 거야. 이게 언제까지냐면 인천 빌라 건축까지가 한 사건인데 그 한 사건에 매듭이 지어지는데 7년이 걸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과거의 인연이 이제 다 끝났어. 2000년으로 끝나고 이제 좀 편하게 그 전까지 진짜 죽도록 힘들었는데 이제 살만하고 재밌죠.